전주시 먹거리 전략 전체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푸드 추진 배경. 둘째, 전주푸드 추진 주체와 체계. 셋째, 전주푸드 추진 경과와 성과. 넷째, 전주푸드 추진 방향과 과제 순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강의에서 사용되는 전주푸드라는 용어는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와 전주푸드 플랜 혹은 전주지역 먹거리를 통칭하기도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강의 진행은 먼저 첫째 전주푸드 추진 배경과 둘째 전주푸드 추진 주체와 체계까지 전반부로 진행하고요.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주푸드 추진 성과와 경과와 성과, 그리고 추진 방향과 과제 순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지역농업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농업정책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과 효율을 중시하고요. 목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농촌, 농민에 한정된, 국한된 중앙 하달식 설계 방식을 60년간 이어왔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기억될 수 있는 1990년대를 함께 떠올려 볼까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농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한다면서 규모화 정책을 도입하고 대대적으로 기계화와 농업 생산 시설 구축, 단작 중심의 전업농 육성 정책 등을 펴왔던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식량 안보를 내용으로 한 자급률 향상이나 먹거리 안전성 보장, 그리고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농업 정책에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체계하는 전혀 다른 농정이 그동안 전개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정부의 농업 정책을 대다수의 농민들과 소비자들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 농산물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민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왔고, 식량 자급률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2019년 기준 36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라고 하죠. 회원국 중 최하위 국가에 해당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나 국제 곡물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식량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놓인다. 이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한 농정의 대안으로 이제까지의 농정 틀을 대전환하여 지역 단위 푸드 플랜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푸드 플랜은 추진되어 왔던 기존의 생산 농정이 아닌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재편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푸드 플랜의 개념은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순환, 폐기 등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함으로써 국내 농업의 지속과 국민 먹거리의 안정 공급, 지역 경제의 발전을 모두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먹거리 종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전주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17년 서울시 등이 지역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2018년도 들어서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앞으로 22년까지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100개소를 수립하겠다 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농정과 더불어 세계 무역 환경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경제 헤게모니 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제까지는 양자 간에 이루어지던 자유무역 협정 형태가 다자간 글로벌 무역 협정, 즉 RTA 추세를 띠면서 자국 보호는 물론이고 지역주의까지 총동원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강화해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일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자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무한 경쟁이라는 소용돌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 소용돌이가 거세질수록 우리와 같이 농업의 경쟁력이 준비되지 않은 나라, 특히 소농이나 고령농 등 농업 기반이 취약한 농민들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항상 먼저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국민건강관리 시스템, 이른바 K방역이라고 하죠. 이것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이를 배우고 도입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럼 방역처럼 우리나라 먹거리 안전망과 건강도도 그럴까요? 한 나라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곡물 작업률을 보자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등 거의 모든 농업 선진국들이 100%를 초과 달성하는 곡물 작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23%, 그 중에서 20% 정도에 해당하는 쌀을 빼면 곡물 작업률이 3%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중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먹거리의 원료가 수입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데요.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실태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금년초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지금도 수그러들 줄 모르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국제적으로 사람과 물자 등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자국 내 식량 작업 체계 구축 등 식량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물자가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다지만 아직도 지구상에는 굶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먹거리 관련 사고는 오늘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외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일들을 제도적으로 발생률을 줄이거나 없앨 수는 없는 것일까요? 1948년 12월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 선언문을 보면 시민 식량권 보장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고 이것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실행하는 나라와 도시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선진 정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장에서 검토한 곡물 작업률로 본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와 먹거리 인권 보장 수준은 후진국 수준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2015년 전주시에서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유엔의 인권선언의 내용을 담은 시민 식량권 보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언하고 실행 전략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유통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유통의 특징은 독과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 100조 규모의 전체 식자재 유통 시장의 경우 70%를 대기업 식자재 공급업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등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할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의 원동력인 지역 자본의 형성은 견고한 대기업 중심의 유통 체계로 인하여 기반 구축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그나마 형성되는 지역 자본이 지역에서 순환될 여유도 없이 역외로 유출되는 모양새가 지금 지역 유통의 실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빈혈 단계를 지나 온몸에 피가 부족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라고나 할까요? 한때 로컬푸드가 붐을 이루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매출 하락 원인이 로컬푸드의 등장이라며 시장 상황을 잘못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이 상권 현황을 보시면 구조적으로 지역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대형 매장들이죠. 경쟁을 통해 상대를 죽이고 수익을 독차지해야 끝이 나는 경쟁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들이 내세운 지역 단위 푸드플랜 전략은 사람, 또 관계, 대화, 역사, 공익 등 키워드로 대표될 수 있는 관계 시장을 확대해 가자는 것이고, 그 길에는 협동과 상생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전국에 퍼져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농산물을 세일한다거나 원 플러스 원 행사 등을 하는 것을 왕왕 봅니다. 이게 바로 대기업이 말하는 마케팅 상수를 이용해서 집객을 유도하고 소비를 조장하는 경우죠. 이것은 모두 푸드플랜이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며, 또한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 일반 매장 운영 개념이 로컬푸드 매장에 흘러든 결과로서 관계시장의 개념을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은 변화하는 날씨처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떨까요? 불안하죠. 농업은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요. 농민이 유통까지 담당할 여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유통에 종속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농민의 몫이 줄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어쩌다가 작물이 잘 돼서 풍년을 이루면 이게 판로가 없어서 그닥 기쁘지도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대량 단작, 경쟁 중심의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추진 결과로 이제 농민들은 떠날 곳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풍경이 되었고요.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중순 제주에서 시작했던 마늘 가격 형성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확된 마늘의 가격이 결정되었죠. 얼마였죠? 2,300원이었던가요? 농협 마늘 수배 단가 상품 기준 키로당 2,300원으로 책정된 마늘 가격은 2019년, 그렇죠. 작년과 비교해서 700원 하락한 시세였습니다. 가격이 하락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보다 못한 가격이 됐다고 하면 손해가 나는 것이죠. 언론은 전국 마늘 생산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많이 키워냈다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마늘 가격으로 발생한 손해는 누가 보죠? 맞습니다. 생산자가 보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2차로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뭐 소비자가 한꺼번에 마늘을 사서 쟁여놓고 먹는 건 아니니까요. 유통을 담당하는 그룹에 의해서 연중 공급을 받게 됨으로써 이미 낮은 가격에 생산자는 팔았고 소비자 손에 도달하지 않는 과정에 유통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유통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는 먹게 되므로 결국 생산자인 1차 생산자인 농민과 그것을 먹게 되는 소비자가 싼 가격에 책정된 마늘은 손해를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 결정 구조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생산자는 생산비가 보장되고 나아가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합리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길, 또 소비자는 생산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역 단위 로컬 푸드 시스템, 푸드 플랜을 구축한다면 소비자의 밥상과 생산자 농민 그리고 선순환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하고 지역화된 협력적 먹거리 체계를 구축한 여러 농업 선진국이 그 가능성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거리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 실행하고 있는 영국이나 멕시코의 시민 식당 운영, 캐나다의 토론토시의 푸드쉐어 사례 등은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충족하면서 지역 농업과 국가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요 농업 선진국이나 도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역화, 협력적 먹거리 체계 구축, 이를 위한 인프라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서 먹거리 실태를 푸드 플랜의 관점에서 파악한 사례는 전주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조사된 전주시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실태를 보겠습니다. 전주시 전체 가계 먹거리 규모가 약 1조 원이고요. 이 중 지역 생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약 500억 원, 5% 정도인데요. 앞서 살핀 쌀을 제외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 규모를 살펴보면 1조 원 규모의 유통시장 중
대기업이 약 80%인 8천억 원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0.044%만이 지역에 환원되고 나머지는 모두 역에 유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의 소비 행태는 대기업의 상품 마케팅의 영향을 받아서 편리성과 저가, 할인 구매에 익숙하고요. 지역의 발전이나 지속 가능성 등의 건강한 소비 의식은 마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푸드플랜의 전략으로 시장 구조를 경쟁형으로부터 관계형으로 바꿔가는 노력과 함께 지역이 존속할 수 있도록 지역보호 및 지역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전략과 체계적인 실천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전주 푸드플랜의 추진 주체와 전주 푸드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주 농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에 농업이 있는가를 현장 실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7천여 가구의 농민과 6천여 헥타르의 경지 면적을 가진 전주 농업은 쌀과 밀 등 주곡과 함께 복숭아와 배의 과실류 그리고 엽채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생산력을 갖추고 전국 유통을 통한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7만의 전주 시민과 소비 시장은 농업과 시민 밥상을 하나로 묶어 지역 생산 소비 구조로 전환해서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지역 먹거리 순환 경제로 만들어가는 전략 수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시민 밥상과 전주 농업을 연결하는 기반으로 관내 기획 생산을 통한 연중 공급 생산물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전체 농업 생산은 22%대에 머물고 있는 생산력과 2만 명 정도의 생산자가 67만의 소비 시장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화, 그리고 공공급식 수요처 등 관계시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전라북도 내 전주시를 포함한 14개 인근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지역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시민과 농업,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전국 최초 대도시 먹거리 전략이 수립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건강과 환경, 사회를 하나로 묶는 지역 먹거리 전략인 전주 푸드 플랜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얼굴 있는 신선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성을 담보하며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의 시민 식량권 보장과 두 번째,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 대응하고 관계형 시장의 확대를 통한 지역 농업, 지속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여계로의 지역 자본 유출을 최소화하고 고령화 시대의 농업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2015년 당시 약 500억 규모의 지역 생산 규모를 향후 10년간에 걸쳐 2천억 규모까지 끌어올려 지역 소비 먹거리를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도시 전주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이 실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인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면 법률적 근거 없는 조직 결성이나 예산 편성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푸드플랜 실행 조직 구성을 위한 기본 조건인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5년도 8월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조례를 근거로 센터장을 총괄 책임자로 해서 1실 2부의 조직체를 구성하고 50여 명의 정규직 근무인원을 순차적으로 선발하여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행정, 시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안착을 위해 2016년 8월부터 전주시 행정력을 동원 전주푸드 현장 지원 조직인 현장시청을 운영하여 전주푸드 활성화에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먹거리 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상근 정책관제로 현장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전주시 농정자문관을 임명하여 비상근 형태로 농업 관련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지역 푸드플랜이 안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행체인 전주 푸드센터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성입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도 표현되며 시민과 행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루 갖춘 푸드플랜 최전방 실천기구로서 행정과 시민의 협치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의 적극성입니다. 이제까지는 시민을 대신하여 최종적 의사결정체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그 전문성을 시민의사를 경청하는 데 보다 집중하고 시민들이 미처 하지 못한 것을 대신하는 수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단체장의 강한 추진 의지입니다. 이렇게 시민과 행정 그리고 단체장의 의지가 삼위일체되어 협치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먹거리 보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전주푸드 추진 배경과 전주푸드 추진 주체와 체계를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주푸드 추진 경과와 성과 그리고 전주푸드 추진 방향과 과제 순으로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주푸드 추진 경과와 성과입니다. 먼저 그간 전주푸드가 해온 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9월에 설립된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는 그해 12월 달에 첫 번째 매장을 개장하고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두 번째 직매장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17년에 들어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주푸드 생산자들의 조직체인 생산자회를 결성하는 데 지원하였고요. 서울시 서대문과 업무 협약을 통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초제는 사용할 수 없다. GAP 인증, 우리나라의 그 GAP 인증이죠. 있죠.
GAP 인증 수준의 자체 인증인 전주푸드 인증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라북도 관내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수요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갔습니다. 2020년 금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대 국면 속에서도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를 추진하고요. 학생 대상 가족 꾸러미 제작 공급, 관내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공급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비대면 먹거리 공급 사업을 지속 발굴 실행하면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 먹거리의 공급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주 푸드플랜 실행체인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전국적으로 지역 푸드플랜의 실행 조직이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다면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는 2015년 전주시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으로 법인 운영 예산은 전부 전주시의 재원을 기본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는 직매장 사업, 학교급식 사업, 공공급식 사업, 3개 분야 사업과 기획생산 조직화, 자체인증 조직화, 여기에는 안전성 관리가 포함됩니다. 안전성 관리 조직화가요. 가공생산 조직화, 소비자 조직화, 이 4가지 조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3가지 분야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매장 사업입니다. 직매장은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이고 21년 10월 개장 예정인 1개소를 포함하면 앞으로 3개소가 됩니다. 이곳의 연간 매출은 2015년 시작 당시 21억에서 2019년 32억 규모입니다. 직매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분야 사업 쪽 두 번째는 학교급식입니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통해서 2019년도 12월 기준 137개 교에 약 54억 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을 연중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에는 약 140여 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있고요. 137개 교라고 하면, 137개 교라고 하면 조리를 담당하는 학교로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학교급식 식재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코로나19의 여파로 3월 개학이 지연되었죠. 이 개학이 지연되게 되면 이 학교급식비가 불용 처리가 될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까지 지연된 학교급식, 지연된 계약의 학교급식비를 가족꾸러미 형태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분야 사업 세 번째인 공공급식입니다. 어린이집, 복지관 등 학교급식을 제외한 복지급식 대상을 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전주시 관내에는 175개소와 전주시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을 약속한 서대문구 138개소, 그리고 전라북도 내 관내 이전 공공기관 등을 합치면 모두
약 1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20억 원 규모의 지역 농산물을 전주푸드센터를 통해서 공급했습니다. 공공급식 영역은 앞으로 법률 보완과 행정 지원 등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100억 규모 이상으로 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관계형 시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주푸드의 3개 분야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4가지 조직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화 업무 중 첫 번째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과 푸드플랜 사업의 기반이 되는 기획생산입니다. 기존 단작 방식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먼저 반 모양이 농사 짓는 반 모양이 바뀌어 갑니다. 겨울에도 1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는 푸른 채소가 자라는 등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의 경작지를 또 보게 되면 로컬푸드 생산 방식의 확대 실태와 더불어서 푸드플랜이 얼만큼 진척이 됐는지 그 정도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푸드플랜을 시작한 전주시의 경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푸드 생산 교육 참여자 수가 470여 명이었는데요.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그 누적 인원이 1,9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푸드플랜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으로 2015년 500여 가지의 생산되던 생산물의 종류가 2019년 기준으로 800여 가지로 꾸준히 확대 생산되어 왔습니다. 4가지 조직화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전주푸드 자체 인증 조직화 및 안전관리 조직화는 농업은 생명이고 농민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는 농부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데 집중 진행합니다. 2018년 전주푸드는 교육을 통해 농산물 자체 인증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당시 29명의 생산자를 배출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에 노력해 왔고요. 앞으로 2년 후인 2023년에는 전주푸드에 참여하는 모든 생산자가 전주푸드 자체 인증을 획득, 전주 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인증 참여 조직화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학농약, 화학비료 투입으로 대표되는 오랜 관행 농사법으로는 소비자의 밥상을 안전하게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바꾸고 생산 농민의 의식을 바꾸는 친환경 농업 생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죠. 전주푸드는 자체 인증 조직화가 현재로서는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푸드플랜 영역에 자체 인증제 구축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먹거리 안전관리 등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체 인증 제도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 여겨집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먹거리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잔류 검사실을 설치 직접 운영함으로써 2021년부터는
전주 시민 먹거리의 안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됩니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4가지 조직화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가공생산 조직화를 보겠습니다. 전주푸드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2016년 제과제빵 협동조합을 결성 지원했고 2017년에는 전주푸드 가공식품 협동조합을 결성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공생산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여 그동안 300여 명의 가공생산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생산농가가 자신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2019년 12월 기준으로 34가지의 식품을 직접 생산해서 가공의 부가가치를 창출, 농업소득과 6차 산업의 확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중 농산일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또 로컬푸드에 납품하기 위해서 포장, 운송, 진열, 회수 등 이러한 일 속에다가 가공 상품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4가지 조직화 업무 중 마지막 하나인 소비자 조직화입니다. 전주푸드가 출범하고 6년이 지나는 동안 전주푸드에 참여한 인원이 약 18만여 명입니다. 이들을 포함 전주푸드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농교육, 각종 체험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면서 음식 시민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이 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냐 흑자냐, 손해냐 이익이냐 하는 질문들이 많고 이러한 질문들이 다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죠. 공익적 가치 창출이라는 전제하에 출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경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역시 자립 경영을 지향합니다만 아직 그러한 조건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전주푸드 매출은 100억대에 해당하고요. 향후 22년까지 200억 원대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 센터의 인건비는 자체 수익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마다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을 수행하기에 출범하는 많은 재단법인이 경영평가와 함께 이러한 질문과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전 컨설팅을 통한 정밀한 사전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의 마지막 순서로 전주푸드 추진 방향과 과제입니다. 먼저 전주푸드의 추진 방향입니다. 전주푸드는 먹거리 정의 실현 및 지역 순환경제의 구축과 전주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면서 인근 지역과의 연대 상생을 통한 전주푸드 광역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주푸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4가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내용은 전주푸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이 실행되는 지자체라면 모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함께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협소한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확장이 시급합니다. 아래 작게 그 한글 파일로 작성한 건데요. 지자체는 대부분 푸드플랜 추진 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물류센터 구축에 애로가 많고 설령 설치되어 있어도 그 환경이 열악하기 일쑤입니다. 전주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물류센터가 시급 사안입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경우가 다르겠죠. 특성을 살려서 먹거리를 돌봄 교실과 연계하게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요. 마을 살리기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비중을 두는 지자체도 있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의 처지에 맞춰서 검토를 해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인된 지역산 일반 농산물도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공급을 우선시하는 것은 좋으나 안전성이 확인된 지역산 농산물들마저 공급해서 차별을 받는 것은 지역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산 우수 농산물도 학교급식 공급이 가능하게 하고 친환경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지원책도 확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가 엮어질 수 있는 사회혁신 주관을 정하고 운영하며 도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가고 공유경제 영역의 연대를 도모할 일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라북도 내에서 먹거리의 소비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소비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전주시는 나머지 13개 시군의 지역 먹거리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 조력과 지원 및 연대가 필요한 제안 4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푸드플랜 수행 지자체의 공동과제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푸드플랜 추진 인력 양성 기관의 설립 운영입니다.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는 푸드플랜 수립 추진 지자체를 100개소 육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소당 투입된 인력을 4명씩만 잡아도 400명이 필요한 꼴입니다. 중간 지원 조직 활동과 인력 양성 교육기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둘째로 지역과 광역 또는 지역 간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행정단위 중심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로컬푸드 사업이나 푸드플랜은 경우에 따라 광역단위 또는 지역 간 연대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이를 극복할 대안이 없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간 제휴푸드를 확대해 가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는 제휴푸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주시에서는 수산물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인근 지자체인 부안군으로부터 생산자의 자격, 생산물의 안전성 등을 행정 간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부안 농어민이 전주시 생산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아 직접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제휴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부안군, 장수군, 진안군 등 7개 군이 참여하고 있고 공공급식에는 13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역에서 제정한 공공급식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역산 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근거 법률 제정 또는 상위법 손질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의 경우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그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의해 예산 편성과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을 공공급식에도 적용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제안은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지자체라면 어디라도 지역농산물 자체인증 제도를 구축하고 책임 있게 실행하여 농업과 시민 건강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제화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 생물에서 종의 다양성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딱정벌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8,000종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40만 종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 사진은 수많은 수의 다양한 딱정벌레 모음 사진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연은 다양한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푸드플랜이 구체화되면서 지역 내에서 먹거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먹거리위원회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각이 모이는 곳이라고 본다면 다양한 모습을 가진 자연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따라서 그 자리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방향이 모아지면 한마음으로 실천하여 다수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협치의 과정이 자연의 모습을 닮아갈 때 아름답다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